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본 모습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일 것이다. 그 생생한 미래가 빅터 프랭클이 말한 삶의 의미를 주는 목적이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목적에 100% 전념해야 한다. 목적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전념하고 있는 것에 정체성이 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덜 중요한 목표가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은 그 목표가 기존의 습관과 행동, 인간관계와 관련 있다는 의미다. 그런 습관이나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을 방해한다.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주로 무엇인가? 세 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나는 no라고 말할 일에 현재의 내가 yes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행동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매 순간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선택해야 한다.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작가인 나는 매일 매 순간 책을 쓸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인생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이다. 거의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진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게 최선의 결정인지 깨달으려면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쳤거나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한다. 이때는 가야 할 곳이 명확하다. 하지만 게이먼과 달리 당신에게 가야 할 구체적인 산이 없다면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에 전념해야만 착한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no라면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혹시 길을 잃고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신속하게 목표에 다시 전념하라. 프랑스의 작가이자 시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다. 완벽함은 더는 추구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당신이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행동은 무엇에 진심으로 전념하고 있는지 드러낸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되는 기본 단계다. 3.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고안했다. 이 지도는 수치, 공포, 분노 등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 수용, 사랑, 깨달음 등 높은 수준의 감정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 있는 상위 수준의 감정을 더 잘 느낄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 반대로 하위 수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면 삶의 마찰과 저항, 고통이 가득할 것이다. 이 지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하지만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면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실적을 올릴 것을 아는 세일즈맨은 실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세일즈맨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체육관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알면 내적 경험이자 수용이다.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상해보라. 원하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벽난로 앞에 아늑하게 앉아 있는가? 일정한 속도로 마라톤을 완주했는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신께 기도해 물어봐도 좋다. 그리고 평화가 정신에 깃들 때까지 기다려라. 평화와 미소를 느껴보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라. 작가이자 교육자인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감사라는 감정에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들어있다. 따라서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무의식은 미래의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과정이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이미 받았다는 감정을 당신의 무의식에 알려줄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지금 미리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약에 갇혀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감정적으로 거부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감사의 힘은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게 된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알게 될 때까지 명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한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을 감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면서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숨을 깊이 들어 마신 다음 꿈이 실현된 사실에 감사하며 숨을 부드럽게 내쉰다. 그렇게 나는 수용을 들이마시고 감사를 내쉰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됐다는 완벽한 수용이다. 나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결핍이 전혀 없다. 오직 감사와 수용만 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고전에서 저자 제임스 알렌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암과 수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내가 지금 되어야 한다.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체성은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해 체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당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에 있다. 정체성을 미래의 나와 일치시키고 그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된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스티븐 코비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면 행동하게 된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다. 플로렌스 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알미고 알면 그와 일치하는 발전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미래의 나로 향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념과 알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준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증거다. 미래의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모든 행동을 통해 지금 미래의 내가 되어간다. 암과 미리 됨이 소유의 열쇠다. 지그 지글러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반대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드문지도 보여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의 목표가 사업가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먼저 자금을 모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침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덜 중요한 목표만 추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길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결코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특정 자격이나 자금,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 수십 년을 허비한다. 그는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는 현재의 나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미래의 나로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정체성의 뿌리가 미래의 나에 있지 않고 현재 전념하고 있는 일에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신의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4단계로 진입할 순간이다. 4단계는 알매 상태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윌리엄 허친선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 도움을 준다. 그 일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4.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어맨다 파머는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낮에는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거리 예술을 하며 살았다. 피부에 흰색 칠을 하고 흰색 옷을 입고서 광장에 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모자가 뒤집혀서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모자에 1달러를 던지며 그는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흰색 꽃을 건네주었다. 밤에는 2인조 그룹 드레스덴 돌스로 활동하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거리 공연을 했다. 그의 음악이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있는 조각상을 그만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었다. 드레스덴 돌스로 활발하게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도 파머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느꼈던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하고 싶었다. 공연이 끝나면 드레스덴 돌스는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트위터를 주로 사용해 팬들에게 부탁하는 예술을 펼쳤다. 파머는 테드 강연에서 부탁하는 예술에 대해 말했다. 트위터에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 1시간 후 나는 한 팬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각종 음식을 가져와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음식을 팬들과 함께 먹죠. 우리는 공연을 하다가 앙코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앙코르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박물관이나 상점, 광장에 있는 팬들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한 번은 내가 트위터에 멜버른에서 코 세정 주사기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가 있는 카페로 바로 운전을 해서 오더군요. 나는 그 간호사에게 스무디를 사줬고 우리는 함께 앉아 간호직 업무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파머의 부탁은 무작정 호의를 요청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 드레스덴 돌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대형 음반 회사가 그들에게 계약을 제안했다. 드레스덴 돌스는 계약에 사인하고 앨범을 출시했지만 2만 5천 장이 팔리는데 그쳤다. 회사는 앨범 출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공연이 끝난 후 파머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그들을 껴안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1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다. 미안해요. 친구에게 당신 CD를 빌려 복사했어요. 당신의 블로그를 읽고 당신의 음반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파머의 음악을 듣고 계속 그에게 돈을 주었다. 파머는 중격투를 두지 않고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결심했다. 파머는 음반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밴드 그랜드 세프트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목표 금액은 1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지원으로 거의 120만 달러가 모였죠. 음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거의 2만 5천 명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파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라고 권한다. 우리는 서로 믿고 주고받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파머는 이렇게 말하며 테드 강연을 마쳤다.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사게 할까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파머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함으로 얻는다. 그레이엄 스티븐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전문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에서 60초를 쓰기도 한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팬들이 바로 좋아요, 구독을 누른다. 물론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며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의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킨다. 그레이엄의 예전 영상들에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지 않았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죄지은 사람처럼 소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자신의 채널을 성공시키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덕분에 그의 채널이 유명해졌고 그레이엄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조슈아 울프 쉔크는 자신의 저서 둘의 힘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9세기 초 미국의 종교 지도자이자 예언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 라고 말했다. 조셉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도울 정도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잔장이 텅 비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식량이라곤 소량의 옥수수 가루가 전부였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로 팬케이크처럼 생긴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조셉은 기도를 드렸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옥수수 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옵기를 더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아멘.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가 햄과 밀가루를 가지고 온 것이다. 놀란 조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 엠마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다니까.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읽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앞으로 책을 함께 쓸 공동 저자다. 나는 그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를 모두 공동 저자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했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걸 요청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얻는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나의 다음 책의 초안 작업을 도와줄 대필 작가다. 대필 작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가족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대필 작가를 찾는다고 말하곤 했는데 오늘 아침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이 책 30권을 작업한 경력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했다. 전혀 어렵지 않다. 당신은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되어 꿀벌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로렌에게 첫 데이트를 신청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던가. 로렌은 내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로 데이트를 하게 됐다. 그 다음 나는 결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로렌은 내 아내가 됐다. 나는 네이트 램버트에게도 내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클램슨 대학교에 있는 밥 싱클레어에게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시켜 달라고도 요청했다. 신청 마감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나의 요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댄 설리번에게 그와 공동 저자로 책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책을 함께 쓰고 있다.
한 번은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샌안토니오에 갔을 때였다.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 몇몇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농구 경기 티켓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나는 함께 간 교수님과 멋진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요청하면 얻게 될 것이다. 때로는 끈질기게 요청해야 한다.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면 발전한 미래의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래의 나를 명확히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얻게 될 것이다. 5.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라. 나는 재정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했다. 내 은행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매주 월요일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설정해놓고 잊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돈은 불어있을 것이다.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정 컨설턴트는 설명했다. 그는 투자의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말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부담 없는 수준의 금액을 설정해 놓고 완전히 잊었다. 3개월 후 재정 컨설턴트는 내게 자동 투자 설정 후 투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해주었다. 불어난 금액에 나는 깜짝 놀랐고 더 많이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을 늘렸다.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얼마씩 늘리고 있다.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게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파가는 이를 필연성 사고라고 부른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출발이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마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하라.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어떤 변화를 주면 바람직한 효과가 지속할까?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생각 없이 돌아다니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러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했다.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댄 설리번과 나는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를 공동으로 조술했다. 책에는 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나의 비서 첼시는 나를 찾는 온갖 연락을 차단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나는 첼시에게 내가 관심을 두는 기회와 일정상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첼시는 나의 시간을 묻는 전화를 매주 수십 통씩 받지만 대부분 내가 모르게 처리한다. 첼시가 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논의한다. 시스테마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첼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일정으로 잡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첼시가 계획한 일들이 실망스럽게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미래의 나를 더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더욱 전념하면서 첼시와 나는 미래의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은 걸러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는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로 이어지며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결정의 기본은 기회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게 벗어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세 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사소한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비 효과다. 나비 효과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커져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다. 한 예로 1995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던 일을 생각해보자. 70년 동안 사슴의 포식자가 없어서 사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사람이 사슴을 통제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사슴은 공원의 모든 식물을 뜯어 먹었다. 늑대 몇 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자 상황이 달라졌다. 늑대가 사슴 몇 마리를 잡아먹긴 했지만 그보다 놀라운 일은 사슴이 공원의 특정 장소를 피해 다녔다는 것이다. 특히 계곡과 협곡에는 사슴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즉시 그곳에 풀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